네,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무력 도발이 예상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전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그리고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1돌 이런 한도를 맞이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박 원장님께서 북한의 당 창건일 이게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이제 뭐 우리 칼 막스 이론에 따라서 전 세계에 이제 공평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날이니까 의미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년에 이제 김일성이가 그쪽에 이제 분조를 만드는 걸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그 71주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노동당 당 창건일 차분한 분위기의 모습인데요. 현재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작년이 70주년이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매번 10년마다 기념할 수 있는 그 올해는 이제 그거는 지났죠. 그거는 지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떠들썩한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주로 보고 대회 그리고 특히 이제 제7차 이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강조했던 인민제일주의 다시 말해서 김정일의 리더십 스타일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당 중심에 그리고 노동당의 최정점에 있는 그 수령을 중심으로 1인 독재를 하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민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인민제일주의란 말을 그 유난히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중앙보고대회 관련 소식이 보도가 됐나요,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중앙보고대회 자체도 보고가 안 됐고요. 안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2012년, 13년에는 참배를 했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14년 당시에 이제 건강 이상설 때문에 잠시 스킵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자정에 참배했잖아요. 올해는 뭐 조용하네요. 이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건 아마 내일자 노동신문이나 오늘 오후자 조선중앙통신을 봐야 확실한 이제 그 이 행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요. 사실 그 올해 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은 자기 자신이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견되는 새로운 또 하나의 그러니까 뭐 전혀 거기 꿀리지 않는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지도자가 됐다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세대 수령이 된 거죠.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참배라는 의미가요. 자기의 뿌리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이 사람의 손자다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건데 점점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의미 자체가 크게 그 희석된 거죠. 원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최초에는 굉장히 좀 김정은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고 이제 연소한 나이고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뭐 조금 이제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면 이제 그 원로들의 숲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또 이제 김정일이 이제 어떤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과감하면서도 가속적으로 이제 핵무기 개발도 이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은 확실히 이제 구축을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해서 또다시 초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지난 9월 9일은 날짜가 맞아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실 어느 나라나 어떤 축포 또 뭐 다른 나라한테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느 것이 여건이 무르익었는데 뭐 조금은 이제 그 날짜를 조정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그 날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사태를 덜 심각하게 보려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사실은 북한은 2013년 2월 10일 날 3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한때 부여된 숙제는 뭐냐 하면 그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숙제는 이미 주어져서 우리는 그 숙제 해결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뭐 지금 북한이 언제 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고 북한이 뭐 그렇습니다. 좀 더 개량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뭐 장거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
숙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이제 국민들께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제 4차 핵실험을 이번에 이제 뭐 저기 저 1월 6일 했습니다만은 예. 또 5차도 했습니다만 지난 그 4년, 5년도에 계속 이제 그 국방당국에서 이제 뭐 4차 핵실험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사실 뭐 양치기 소년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그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조용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예. 이제 차분한 정보 분석이 돼야지 그냥 나중에 비난이 두려워서 이렇게 과도한 정보를 이렇게 예측하는 건 조금 그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위원님도 저기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요. 그동안 많이 얘기하는 게 북한이 기념일 좋아하고 또 꺾어진 해라 그러죠. 5년, 10년 단위 그 해를 좋아한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보는 미러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남을 보는 건데요. 우리가 기념일 좋아하거든요. 예, 어떤 기념일은 반드시 무슨 행사하고 이걸 가지고 북한을 분석을 하면요. 매번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준비 상황을 체크를 하고 제반 여건을 시행해서 한 것이 기념이라고 다 있을 수도 있고 안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이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심리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입장에서 예상하고 있으면 안 합니다. 네. 예, 제일 좋은 건 상대방을 놀라게 하려면 허를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꾸 이제 한 달 전부터 기념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날짜는 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해봐야죠. 이제 뭐 근데 저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에 할 때는 이제 뭐 며칠 사이부터 며칠 사이 그 기간을 뒀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또 예상을 해보려고 할 테고 또 올해 들어서 그 핵실험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또 김정은 체제에서는 또 어떤 또 변칙 플레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도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다만 하나 조금 달라진 예, 건요.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전부터 징후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하겠다. 예, 근데 이제 동창리도 그렇고 예, 여기저기. 요새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예. 준비를 미리 다 해놔요. 그러니까 세팅을 아주 맞춰 놓는다는 결정적인 얘기죠? 예. 것만 빼놓고 기본 준비는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짜에 할지 정확히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회에 관측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예. 정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이게 좀 과거에 비해서는 달라진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장거리 로켓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9월에도 올해는 2번이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장거리 로켓 발사 부분인데요. 일단 이게 국제 해사 기구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그 2012년 12월에 그 통보 없이 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통보를 다 했죠. 과거는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는 통보 없었던 걸로 알고 2012년에요. 예. 일단 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4차냐, 5차냐, 6차냐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wishful thinking이라는 게 네, 네.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을 얘기한 그 마음 저변에는 아직까지 북한 핵무기가 완성돼 있지 않다. 6번째, 7번째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4차 핵실험에서는 본인들이 수소폭탄이라고 그랬고 그죠? 우리는 이제 정폭 핵분열탄은 만들지 않았느냐. 요번에 이제 5차는 사실 핵실험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핵탄두의 시험 폭발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각 그 테스트든 익스페리멘트든 간에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 이제 앞으로 남은 핵 관련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이론에 보면 예. 진정한 수소폭탄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북한이 SLBM을 이제 뭐 테스트하고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원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장거리 미사일 이걸 통해서 ICBM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 20일에는 자기들이 엔진을 성공한 그것도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동창리를 중심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 그 발사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요.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네. 북한이 도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장공비를 보낸다든지 포사격을 한다든지 우리한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또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시험 발사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도발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발적 행위 이렇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도발적 행위와 도발을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도발이 더 이제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백령도라든지 네. 또 뭐 휴전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도발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형태가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지난 월간 조선 10월호에 보시면 이제 북한이 이제 백령도를 이제 그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내부에 그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탈북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서 백령도를 공격을 해서 이제 교전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나중에 이제 백령도를 이제 이 양도하라는 조건까지 내건데 핵 공격 위협을 하면서 아마 서북 5개 도서가 가장 그 도발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군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예. 오늘 한미 양국 해군이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대북 무력 시위 차원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네. 상대방한테 경고를 보내는 모든 행위는 무력 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훈련할 때 이거는 무력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이런 훈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는 전체적으로 가상 상황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그 이 대비 태세를 점검해보고 절차를 연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니까 너 함부로 도발할 생각하지 마 하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요. 그동안 해왔던 이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해왔던 각종 훈련들은 상당 부분 무력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조금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건 사상 처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거다. 그동안 안 했던 거다. 네. 이런 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북한이 이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뭐 대응 수단이 저거밖에 없나 보구나. 의뢰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군사 이론가들은 과연 지금 항공모함이 다음 세대도 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지금 장거리 미사일 한 방에 이제 항공모함이 침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거에 것이 과연 북한한테 이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된 것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사실 유사한 이런 훈련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뭐 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타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날아오는 것을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훈련보다가는 실제로 이제 뭐 공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리 킬체인과 관련된 훈련 또 우리 KM과 관련된 훈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질적이고 오히려 북한한테 더 위협을 주지 않을까. 지금 하는 훈련은 북한한테 뭐 상투적인 그런 훈련으로 보여서 크게 저는 뭐 시위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어떤 예전에 전략 폭격기처럼 상당한 좀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로널드 레이건 호가 참여한다는 거 이게 네네.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는 미국은 아마 핵 자산을 제외한 예. 비핵 재래 무기에 관련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항모라는 거가 이제 미래에도 쓰임새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은 있지만요. 예. 이 한번 보시면 이게 웬만한 한 중소국가의 공군력이 총동원된 거라고 한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소국가의 어떤 예. 공군 부대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이제 이 로널드 레이건 계열들을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니미츠급 항공모함도 이 만재 배수량을 비롯한 크기가 조금씩 틀려요. 예. 아마 니미츠급 항공모함 중에서는 가장 중량급이고요. 이전에 2010년에 왔었던 워싱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고요. 예.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이게 이제 서방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원자력 항공모함 지니고 있는 게 프랑스거든요. 예. 샤를 두골의 거의 두 배 배수량이고요. 엄청나군요. 그다음에 예. 중국이 지금 취역한다고 하는 랴오닝에 비해서도요. 거의 한 30-40%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질적인 타격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적인 위압감은 아마 김정은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네. 더 이 재미있는 건 사실 이 로널드 레이건급의 항공모함이 이 항공모함 기동 전단이 어느 지역에서 작전을 하면요, 이거는 아마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겠지만 핵 추진 잠수함도 그 내에 전개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런 어떻게 분석도 보십니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도둑이 뭐 저 기분 나쁜 걸 생각해서 대비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꾸 이제 우리의 경제력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우리가 북한보다 더 강력하거나 뭐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핵무기는 그 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보면 미국이 4년 동안 투입해서 재래식 무기를 투입해서 이 항복 못 시켰던 일본을 두 발로 항복시킨 그렇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발로 수십만 내지 100만 이상을 사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거를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현재 군사력 균형에서는 이제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고 재래식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핵무기를 넣으면 사실 열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우위인 입장에서 그 괜히 뭐 자극할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자극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또 아까 도둑 표현을 하셨는데 도둑이 무서워,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까봐 어떤 그걸 막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예. 그 얘기는 도둑이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네. 제대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침투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입각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이런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미 차원의 이런 대응 훈련이나 모두 대화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예. 상대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음. 내가 이 정도까지 기술 발전했으니까 이제 나 핵국으로 인정해주라. 핵보유국으로. 한쪽은 그거 절대로 인정 못하고 너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당할 각오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박희랑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는 미국이 선제 타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도발이라는 거는요. ICBM에 얹어서 워싱턴 쏘는 그 징후가 확실히 감지될 때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핵 미사일 실험을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더 핵 실험하면 타격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메시지 자체가 너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지. 지금 너 때리러 가니까 각오해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뭐 계속 강해지고는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는 또 비판이 한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큰 변수는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의 앞으로 입장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 뭐 요즘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 예측의 기본은 사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과거 우리 이 관계랄까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걸 보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협력을 하거나 그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중국의 입장은 그대로다. 계속 북한을 지원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너무 중국의 비중을 높게 둘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한미 또는 한미일 철저하게 그 협력을 해서 북한 핵에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중국도 이게 고립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협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너무 중국 변수를 지금 이제 너무 그 실제 부담도 크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서해에서 그런 중국 어선에 의해서 우리 해경의 선박도 이제 완전 이제 침몰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쉬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변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예. 중국한테 조금이라도 언짢게 하지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 심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북한 핵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서면서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8일에 방한을 했었고요. 또 10일에 이제 오늘이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방한을 하는데 어쨌든 핵실험 이후에 5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제 논의가 급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의 어떤 인권 제재 카드가 좀 발효를 그러니까 좀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심 모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서머스 파워 대표 자체가 이 판문점도 방문을 하고 한 것 자체가 결국 북한이 그 핵무기든 추가적인 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의 이 압박이 강화될 거다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엔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되면 당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재 효과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조치는 김정은을 인권 범죄자로 국제 재판정에 기소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 제재에서 당장 북한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리더십 자체의 대외적인 어떤 이 평판을 줄여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네. 한 가지 제가 추가를 드리면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인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예, 예. 그 인권이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지금 하나의 그 원인으로 이제 그 보장돼 있습니다. R2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 못할 때는 이 세계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실 리비아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을 해서 군사적인 행동을까지 했거든요.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따라서 이 인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물고 들어가서 네.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이 인권을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군사 행동까지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핵 제재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그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탈북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중국 측에서 일단 다시 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던데 네네.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조금 반대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요. 네. 이 국제사회는 이런 탈북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네. 난민, 네. 레퓨지로서의 이 권리를 인정을 하라는 거고요. 네. 중국은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난민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해 왔어요.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기준보다는 북중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한 거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은 가야 되겠는데 북한 정권이나 체제에 결정적으로 위기가 올 만한 행동은 삼가야 되겠다는 중국의 정책이 유지되는 걸로 네. 봐도 될 거고요. 예. 둘째는 이렇게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고 받아준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나중에 북한이 아주 극심한 불안정에 다다랐을 때 북중 접경 지역이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방어적인 그 면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아까 정정한다면 아까 두 원장님과 위원님께서 12년도에 광명성 3호 2호기 예. 국제해석 이후 통보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요. 통보를 했네요. 10일 전에 10일 전에 예. 했었고 그걸 좀 다시 좀 정정 한번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을 맞아서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그리고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